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온병원 원장 김평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사실 뇌에 대해서는 뇌가 전공이 된 게 거의 30년 됐죠. 사실 그 정신질환, 소위 말해서 조현병이랄지 조울증이랄지 우울증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질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저는 뇌 종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뇌 종양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그 뇌에 대한 논문을 보면 이게 무슨 논문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의학이 계속 발달되잖아요. 발달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신분열증이랄지, 또 요즘에 꼬마들에서 제의를 많이 하는 자폐랄지 과잉행동장애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원인을 설명을 하는데 그 원인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면역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폐가 왜 생기냐? 자폐가 생기는 것에 대한 최근에 가장 우리 의학자들이 인정하는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자폐가 생기는 것은 엄마가 염증 상태가 과도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 사이언스지에 나왔으니까 하여간 잡지에 특집으로 나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왜 그러냐면, 이 뇌의 형체를 만들어야 되잖아. 뇌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형태를 만드는 모폴로지, 어떤 조직을 만드는 그 조직의 모습을 만드는, 뇌가 이렇게 굴곡이 생겨 있잖아요. 그 조직을, 모습을 만들 때, 그 조직의 모습을 만드는 애가 누구냐고 말이죠. 그게 면역세포예요. 마크로파지, 마이크로글라이아. 면역세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손을 만들 때 손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렇게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이렇게 된 것을 잘라서 손가락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자르는 것은 뭐예요? 자른다는 것은 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어떤 세포를 죽어서 그 세포, 쉽게 말하면 손가락을 나누는 것, 그것은 마크로파지라는 애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과도한 염증 상태, 예를 들자면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면 염증 상태가 되거든요. 과도한 염증 상태가 되는데, 그 과도한 염증 상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염증 신호를 꼬마한테 주는 거예요. 태아를 주면 그 신호가 이 손가락을 만드는 그 면역세포한테 오류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잘못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폐예요. 네트워크가 잘못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폐가 안 생기려면 우리는 이제 자폐가 생겼으니까 뭐 사실 일생이 좀 힘드신 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자폐가 안 생기려면 엄마가 뭘 해야 되겠느냐. 과도한 염증 상태에 안 되게끔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뇨도 안 걸려야 되고. 어쨌든 담배도 피우면은 예를 들자면 염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연기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도 죽게 되고 그러면 또 과도한 염증이 생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신과에 이제 논문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뉴로임뮤놀로지예요. 신경면역학이에요. 사실 신경면역학이란 말은 제가 수련 받을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신경면역학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겼냐? 한 10년 됐을 거예요. 아, 이게 신경이라는 게 면역하고 굉장히 발달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게 굉장히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공부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정보가 워낙 업데이트가 많이 되니까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게 이런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빨라서 현실적으로 그걸 다 통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신경면역학처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그러면 결국은 기술의 발달이거든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경에 대한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온 논문에 보면 신경에 여러 종류 신경이 많잖아요. 뭐 요즘 비만 뭐 약 있어가지고 뭐 비만 치료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만 치료제가 도대체 듣는 데가 어디지? 어디에서 듣지? 신경에 듣는 거야. 그 비만 치료제가. 근데 그러면 모든 신경이 다 듣나? 보니까 그 비만 치료제가 듣는 신경줄이 따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따로 있어. 신경줄. 그 비만 치료제만 듣는 신경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대사 관계를 조절하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그게 뭐냐면 지금은 세포 속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뭘로? 세포 속의 분자는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자들을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가 듣는 신경줄이 따로 있구나. 다른 데는 안 들어. 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으니까. 그 신경줄만 듣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신경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까놓고 보니까 분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소위 지금 분자라고 이야기한 건 유전자, 전사인자, 단백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세포.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있는 어떤 세포하고 심장에 있는 세포하고 유전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전혀 형태도 다르고 하는 일이 틀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포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몸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피부면 피부에 맞게, 심장이면 심장에 맞게, 거기에 맞게 유전자를 풀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는 설계도거든요. 그걸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건 메신저 RNA예요. 메신저 RNA가 단백질이랑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세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예전에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상했던 것을 지금은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요즘 논문들은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내가 알고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만 치료제가 잘 듣는 신경줄이 따로 있더라. 그 신경줄을 쭉 따라가 보니까 어디서 연결이 되고 누구하고 속닥속닥 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의 레포트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우리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해답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만 해결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암이 있으니까 도대체 그래. 그 암이 있으니까 돈 없잖아 말이야. 뭐 그냥 죽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도대체 진짜 암이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 도대체 암이 왜 무섭지? 이 무서운 암을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항상 부딪히게 되는 거고, 그러려면 적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여러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요즘에는 암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가운병원 암센터를 지으면서 처음에 나는 사실 암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었지만 정신과잖아요. 그래서 뭐 암은 주로 신경과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신경외과에서 다루니까 뭐 별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실제로 내가 암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결국은 같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암이 생긴다거나 치매가 생긴다거나, 사실 가운병원이 치매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치매나 뭐 파킨슨이나 암이나 결국은 다 노인성 질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꼬마들도 뭐 암에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입장이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잘못된 질환들은 꼬마들이 많아요. 선천적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사산이 제일 많아요. 숫자가. 우리가 통계를 안 잡아서 그렇지 실제로 통계를 잡아보면 꼬마의 암 숫자보다 사산된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전적으로 잘못 만들어지면 사람 되기도 쉽지 않는 거죠. 차라. 그러니까 그만큼 유전적으로 어떤 난이도가 적어야 꼬마들이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아암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진짜 유전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생긴 암은
성인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병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죠. 최근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점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등에 이제 이렇게 수렴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 암이 왜 무섭나? 그 본질이 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이죠. 결국 암은 재발이 무서운 거고, 또 전이, 뇌종양은 전이가 적긴 하지만 전이가 무섭구나 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암을 해결하는 문제는 현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발하지 않게 하고 전이 되지 않게, 다른 조직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만 없으면 사실은 다 양성정량이에요. 수술하면 다 깨끗이 100% 좋아져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그걸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전에 면역이란 말, 이전 시간에 제가 그 면역이란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이죠. 에드워드 제너.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 같아. 천연두. 사람이 천연두로 다 공보되고, 살아도 공보되고, 치사율도 높은. 우리가 치사율 그러면 천연두에 여러 종류가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는 치사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죠. 흑사병 이런 것처럼 무서운 병인데, 이상하게 소젖을 짜는 하여간 여성분들의 천연두에 잘 안 걸리더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소천연두가 있는데, 그 천연두에 미리 노출이 되면 사람 천연두를 걸리지 않더라. 그게 요점이에요. 그래? 그러면 사람한테도 소천연두 병이 먼저 이렇게 걸리게 해버리면은 천연두에서 해방이 되겠네. 그게 제너가 생각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두라는 게 뭐냐, 소천연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불주사 맞았잖아요. 안 맞은 사람 있나? 아무튼 맞았죠? 그랬더니 다 공부 안 되고 천연두 안 걸리고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인 건 사실은 천연두, 그래서 그 백신이라는 게 천연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맞으면 다음에 사람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 저는 이분이 좀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우선 1차 실험 대상에 자기 아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성장한 여러 가지 동인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성장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특허예요. 미국에서 특허라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특허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특히 유럽에 있는 모든 브레인들이 미국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국이라는 겁니다. 특허를 만들었어요. 쟤는 영국 사람이에요. 나는 특허 필요 없다. 누구든지 이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어쨌든 역사에 남은 사람이 됐죠. 이 코로나가 우리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유가 백신하고 면역일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다 60세 이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피검사에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면역 시스템을 하려면 항체, 요즘 백신 맞으면 항체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항체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박테리아가 있으면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항체가 둘러싸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박테리아를 항체가 가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 보는 놈은 어떡할 거냐? 여기 이제 지금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애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가들이 킬러셀이에요. T킬러셀, NK킬러셀. 근데 그것이 암하고 뭔 상관이 있냐? 원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게 T고 NK인데, 암도 뭔가 좀 다른 애죠. 뭐가 다른 애잖아요. 그러니까, 변형된 애들을 죽이는, 잘못된 애들은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암은 해결해보자 라는 게 우리 생각이었죠. 근데 실제 이런 생각은 80년대 이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다 실패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암 치료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암세포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패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신경 줄대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듯이 암도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암도 분석하면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암세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암이 아니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왜 노인한테서만 코로나에서 죽었냐? 이 면역 시스템 자체가 노화가 되더라. 기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떤 기능이 떨어지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이렇게 그 초록색이 그
그 초록색 지방이잖아요. 페트, 지방. 나이가 30세만 들어가도 실제로 지방이 다 차지하고 노란색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T세포라는 게 여기서 유래한 거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세포가 T세포라는 건데 이렇게 지방밖에 없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근데 나이를 보세요. 30세잖아요. 그럼 60세쯤 되면 다 지방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얼마나 폐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백신 주사를 맞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백신이 다 똑같은 모양일까? 예석하기에도 그런 똑같은 모양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백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똑같지 않는가라는 예를 SCL 제가 CSI 여러분 보시잖아요. CSI 보는데 네 쌍둥이가 있어요. 네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저질렀는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 4명 중에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특정을 할 수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특정할 수 없어. 왜? 다 똑같잖아요. 유전자가. 근데 잡았어요, 범인을. 뭘로 잡았어요? 이걸로 잡았어요. 그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항체의 종류, 레퍼토리는 틀리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항체의 레퍼토리가 틀리다는 걸로 해서 이 레퍼토리를 보니 범인은 너다. 그렇게 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레퍼토리란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살은 우리가 적이 어떤 적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 뭐 중국 폐렴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적은 어떤 게 누가 적이 될지도 모르고 어떤 적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려면 항체라는 걸 가지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어쨌든 억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항체를 계속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면서 어떤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200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얻어 걸리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200만 종류만 가지고 있는데 그 몇 종류를 만들 수 있냐? 1경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1경 종류를. 계산을 해보면 1경 종류를 만들 수가 있는,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아무튼 방법이 200만 종류를 계속 변경해서 무작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작위 무서워요. 무작위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나이가 들면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1%에, 뭐 0.48%에서 뭐 계속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2%. 매년 10년이면 20%가 없어지는 거예요. 20년이면 40%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레퍼토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200만 종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 레퍼토리를 보면 50만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면역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줄기세포.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줄기세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줄기세포가 뭐냐?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줄기세포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줄기세포는 줄기세포와 딸세포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 성체세포는 딸세포와 딸세포가 만들어요. 그러면 딸세포하고 줄기세포 차이가 뭐냐? 자기가 계속 살면서 계속 사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가 줄기세포예요. 사실 줄기세포가 처음 발견된 게 언제냐? 1978년이에요. 줄기세포라는 개념이, 줄기세포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걸스에서 처음으로 줄기세포를 찾은 게 1978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암이 줄기세포면 어떡하지? 실제적으로 딸세포는 수명이 정해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명이 정해진 세포는 딸세포예요. 모든 세포의 수명이 같지는 않지만 수명이 정해진 세포는 딸세포인데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수명이 없잖아요. 수명이. 내가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줄기세포화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동이에요. 이동. 사실 이동할 수 있는 세포는 면역세포밖에 없어요. 근데 줄기세포는 이동이 또 가능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줄기세포만이 전이를 할 수 있고 재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항암 방사선에 안 듣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생각으로는 면역 시스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애를 잡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더 작전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든다면 줄기세포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흑색종 세포인데 세포 발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벌레는 네모 반듯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침습한다 그래요. 조직으로 침습한다. 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회사가 내놓은 그림인데 자기
암세포를 키우려면, 암줄기세포를 키우려면 배지를 줘야 되는데, 배지를 자기 회사 거 배지를 썼더니 훨씬 암이 잘 자라더라.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지금 회사 자랑을 시키려고 제가 이 그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암줄기세포도 환경에 따라서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줄기세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줄기세포가 있어도 얘들이 안 자라는 환경을 만들면 얼마든지 안 자란다는 거죠. 이 줄기세포가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잘 자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게 그 암세포예요. 암세포인데 다음에 재발을 잘할 애가 어떤 애일까? 사실 재발 잘하는 애들은 얘가 제일 재발을 잘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암세포라도 얘는 줄기세포성을 가지고 있어요. 줄기세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똑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처해야 될 것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좀 줄기세포를 조금 더 표적을 해가지고 이 줄기세포를 뭔가 좀 해결해보자. 그래서 아까 방금 여기서는 뭐 항체를 만들어보자.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경 교정이 있죠. 줄기세포로 변형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변하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게 줄기세포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쉽지 않다. 그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있냐면 얘를 조금 더 분할을 잘 시켜버리자. 그러면 암 치료가 더 잘 될 거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좀 더 성장시켜가지고 완전 풀 분화된. 왜냐하면 줄기세포성을 가진 보통 일반암들은 미분화형이란 말을 많이 써요. 미분화형 암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분화시키면 암 걱정할 게 별로 없지 않겠어요? 재활도 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좀 더 분화시켜가지고 좀 더 똘똘한 완성된 그런 세포를 만들면 암성을 상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그림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일 때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면 이 T나 NK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여기서는 까만 게 암세포고 하얀 게 면역세포인데 이렇게 죽이는 걸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죠. 또 이건 그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으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면역세포가 많으면 다 생존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 똑같은 난소암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난소암이 다 걸렸겠죠. 근데 그때 내가 뭐 여기에 몇 년 이제 그 세포 치료를 했죠. 세포를 맞은 애들은 150, 160일 좀 됐죠? 160일 때 다 죽었어요. 10마리가. 근데 맞은 애들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는 이제 생기는 160일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3년쯤 걸리는 일들이에요. 3년쯤. 왜 그러냐면 난소암 복막전이 된 사람, 난소암이 일단 걸리면 대개 3년 후에 재발해서 그때 한 반 정도 사망하시거든요.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은, 처음으로 이 그림이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세포가 진짜로 암을 없애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그림이에요. 면역세포. 그게 방법이 뭐였었냐면, 이게 흑색종이거든요. 피부암이죠. 피부암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를 뽑았어요. 림프구를 뽑았어요. 그래서 TIL이라는데 종양에 박혀있는 림프구를 뽑아가지고 밖에서 배양을 했어요. 밖에 배양을 해가지고 주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2003년 만에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이분은 항암 방사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술도 못했어요. 근데 3년 만에 100% 완치가 됐죠. 뭐 면역세포가 어떻다 저떻다 뭐 아무리 뭐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 보여줘야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수술 자국 없이 깔끔하게 없앨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2012년에 제가 이 병원 이 세트를 쓸 때 이 그림이 본 충격 때문에 앞으로는 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없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키트르다는 약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종양이 박혀 있으면 뭐하냐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봤더니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거꾸로 죽이더라.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PDL론이에요. PD, 프로그램도 됐어. 죽어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데스노트를 주는 거예요. 그 림프구에다가. 그러면 림프구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암을 죽여? 거꾸로 림프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거꾸로 암세포한테 림프구가 죽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체 치료를 만들어서 여기를 블록시키자. 데스노트를 못 받게 하자. 그게 키트로다는 약이죠. 그랬더니 지금 99세죠?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 흑색종 뇌전이었던 카터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 얼마 안 됐어요. 부인이 돌아가신 며칠 됐는데 아직도 이분은 아직 살아계셔요. 100세가 다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면역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관리를 해준다면 이렇게 암을
이렇게 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암 연관 면역세포 억제라고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 우리 면역세포 중에는, 암을 키우는 면역세포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골수 세포인데, 그런 애들은 암을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암연관 중성구, 암연관 골수세포, 암연관 마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암을 보호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쨌든 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킬러세포가 잘 암을 죽일 수 있게끔 뭔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체라는 건 균형이잖아요. 균형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왜 그러면 세포가 면역세포를 못 만들게 했을 거예요? 왜 조물주가, 우리 생명체가 정상세포가 킬러세포한테 안 죽게끔 했겠어요? 만약에 킬러세포한테 정상세포가 무차별 폭격을 당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난 죽어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게 뭐냐면, 면역세포가 좋긴 하지만,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정상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가면역이에요. 자가면역은 여러분이 상상 초월이에요. 암보다 더 빨리 사망해요. 그래서 이런 데스노트를 만들어 둔 거예요. 내 세포는, 이게 이제 암세포가 쓰니까 조금 속상하다는 이야기지, 이게 없으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데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암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데스노트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화가 나지만, 그러니까 키토르다나 이런 것의 최대의 합병증이 어떤 합병증이냐면 다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 조금 더 적게 생기면 좋겠지만, 자가면역 질환이 치명적일 때도 많아요. 요즘에 5억씩 한다는 그런 카티 치료제로 합병증으로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 암보다 죽는 사람보다 적었으니까 그게 치료제지.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역 시스템은 다 암 연관 면역세포라고 하지만, 애들이 암도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걔들도 단지 변형이 됐다는 거지,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사이코패시도 똑같은 사람인데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암도 똑같은데 이상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 연관, 예를 들자면 면역세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명에서 중요한 면역세포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처가 났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가요. 뭐하러?
상처 꾸매로. 근데 이걸 암세포가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쓰니까 암을 치료하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얘들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고 순서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왜? 상처가 있는데 피나고 뭐 계속 다리 부러져 있는데 계속 그대로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암, 연관, 면역세포라고 하지만 사실 생명 유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성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그걸 잘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없애고 없애면 무조건 내가 암을 이길 것 같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줄기세포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재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염증이에요, 염증. 왜 그러냐면 아까 암연관 면역세포라고 했잖아요. 그 암연관 면역세포는 염증이 생긴 부위에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은 낫지 않는 상처다. 이게 문제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암은 낫지 않는 상처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면역세포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애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애들을 다 살리려고 거기 왔는데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상처, 염증이 있는데 자기 세포는 보존하고 병원균만 싸워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암은 낫지 않는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전신이 가서 거기다가 그 면역세포를 공급을 하지만 공급한 애가 암세포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이 뭐여야 되겠느냐? 그 말은 아까 제가 줄기세포라고 이야기했는데 줄기세포는 씨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씨를 막 뿌리면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라나요? 기름진 데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 기름진 데가 어디예요? 염증 부위예요. 염증 부위. 왜 염증 부위에 맞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분비돼야 될 게 뭐냐면 성장인자예요. 빨리 거기를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인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인자 갖고 잘 자라는 게 뭐야? 암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씨를 뿌려도 염증 부위가 없으면 그쪽에서 털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특히 줄기세포에서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면역 치료 한다고 해놓고 셀레늄 주사 맞으라고 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왜 셀레늄 주사를 뭐 때문에 맞으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 의사는 뭐 하는 그렇게 그 이야기 하는 의사 별로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속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선 너무 비육한 그런 암 줄기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재발과 전이에서 내가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염제를 먹어야 돼요. 암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수십만 개의 논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입증된 건 딱 세 가지예요. 암 예방이라는 것은 전향적으로 연구도 쉽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뭐 고기 100g 더 먹이고 덜 먹이고 그것이 암의 다음에 발현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예방에 대한 어떤 레포트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입증된 게 아스피린이에요. 왜 아스피린은 가능하냐면 아스피린 먹는 사람이 뭐 수천만 명이다. 수억 명.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먹는 사람, 아스피린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나이, 그 사람 교육 정도, 식생활, 뭐 이런 걸 다 맞출 수가 있어. 사람을.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맞춰. 그래갖고 그 사람을 골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아스피린 먹은 변수만을 이렇게 추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스피린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아스피린을 먹은 100ml밖에 안 돼요. 100ml를 먹은 사람은 암이 10년 동안 관찰을 했더니 암이 걸리는 사람이 최소 30%, 최대 50%가 덜 걸리더라. 암 종류에 따라서. 그게 레포트예요. 아스피린 100ml, 돈으로 따지면 100원도 안 되는 돈이, 그걸 가지고 암을 30% 예방할 수 있다. 사실은 아스피린을 뭐 때문에 먹어요? 뇌경색, 혈관 막혀서 그거 뚫으라고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스피린이 주는 효과를 입증한 거예요. 그것은 반박할 수가 없어. 아까 말씀드린 모든 변수를 다 맞췄으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한 게 나온 게 뭐냐면 메트포르민이에요.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 걸리면 다 메트포르민 처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우리나라만 해도 몇백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트포르민만 변수를 할 수 있는 레포트를 낼 수가 있어요. 모든 조건을 뭐 여성 뭐 그 사람의 뭐 별거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을 추릴 수가 있죠. 결과는 30% 암이 덜 걸리더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보통 당뇨가 걸리면 암 걸릴 확률이 30% 정도 높거든요. 근데 메트포르민을 먹으면 당뇨가 안 걸린 사람보다 30%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도 비타민 D도 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 우리가 뭐 비타민 E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다 실패했죠. 이거 예방하는 것하고는 물론 연구도 어려웠어요. 비타민 E 먹는 사람을만 이렇게 워낙 숫자가 적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변수들을 제외시켜서 균을 대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 변수만을 유일한 변수로 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 실패하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서 이렇게 추려야만 그게 그 연구가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걔들이 그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항염이에요. 여러분들이 백신 맞을 때 타이레놀 드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타이레놀하고 아스피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해열 진통제인데 타이레놀은 항염작용이 없어요. 아스피린은 항염제예요.
해열 진통 항염제예요. 타이레놀은 해열 진통제. 그래서 타이레놀을 드시라는 거예요. 지금 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항염작용. 그래서 타이레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타이레놀이 아스피린보다 항염작용이 없으니까 타이레놀을 드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항염이 뭔가 지금 우리 암 치료에 중요하구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당뇨가 걸릴 때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그냥 합병증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염증이에요. 염증. 만성염증. 근데 만성염증을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당뇨가 걸린 사람은 레파토리가 이렇게 줄어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면 합병증이 왜 생기냐면, 왜 만성염증이냐면, 이제 당뇨가 걸리면은 헤모글로빈 A1C라는 걸 측정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적혈구에 있는 게 헤모글로빈이거든요. 적혈구에 있는 것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건데,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이게 당이 많잖아요. 당이 많으면 거기 당이 달라붙어. 그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당뇨약 드시는 분은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7이냐, 6이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한 5쯤 돼야 되는데, 이거 약 먹어도 계속 6 사이다, 이런 이야기 혹시 주위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이 붙어가지고 헤모글로빈이 변성이 됐다는 거예요. 성질이 변한 거예요. 성질이 변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이종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단백질이 들어가면 이종 단백질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성이 되면 이 면역 시스템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헤모글로빈 변성이 됐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조직이 변성이 되고 혈관이 변성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거 변했는데 색깔이 변했는데 너 우리 편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공격을 하네요. 그게 자가 면역이에요. 만성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암이 더 잘 생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을 메트포르민을 해결했더니 암이 덜 걸리더라. 염증이잖아. 비타민 D도 뭐냐면, 비타민 D는 예전에는 골다공증에만 쓴다 그랬어요. 골다공증. 근데 실제로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알아가지고 비타민 D를 연구해 보니, 비타민 D가 면역 시스템에 굉장히 면역 조절작용이에요. 면역 조절작용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면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NK 다 있어요. T도 있고. 검사해 보면 다 림프구 나오잖아요. 숫자는 있지만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기능이 돼야 되잖아요. 노쇠했다는 것은 숫자가 적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항체 숫자가 적어졌지만 사실은 항체 숫자를 레파토리를 못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 게 문제거든요. 왜 떨어졌냐고 말이에요. 일을 안 하니까. 항체를 만드는 B세포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레파토리가 떨어진 거잖아요. 왜? 물론 늙어서 그렇겠지만 아무튼 기능이 잘 안 돼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기능 문제예요.
일을 하느냐 안 하냐.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게끔 비타민 D가 도와주더라.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비타민 D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왜? 기름칠이 잘 돼서 잘 움직이더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내과의학회에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냐? 최소한 50 정도는 돼야 되더라. 골다공증만 생각하면 한 30 정도면 충분한데 적어도 우리 건강 문제, 면역 시스템을 위해서는 5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드는 거예요. 돈 하루에 버스값도 안 되는, 한 번 타는 버스값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회사님 보세요. 아스피린이 얼마가 비쌉니까? 메트포르민 1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비타민 D 도대체 얼마나 해요? 약으로 먹어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안 듣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안 듣고 살까?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못 들고 살아야만 하죠? 제약회사들은 괴로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음모론이로 갈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여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제가 아스피린을 권유하진 않아요. 왜 아스피린을 권유하지 않냐면, 항염은 무작위로 다 억제를 해버려요. 우리가 스테로이드 좋아요. 뭐 부종 생기면 스테로이드 쓰면 딱 없다. 부종이 왜 생겼냐? 면역 시스템이 과활성화돼서 그렇다. 왜 과활성화됐냐?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면 면역 세포를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상처를 회복시키려고 여러 가지 성장 인자를 내는데, 하여간 염증이 있으니까 부종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종을 내면 뭐야? 스테로이드 때려박잖아요. 스테로이드 자궁입증이 뭐예요, 그러면? 뭐의 작용은 돼요? 거기 있는 면역세포 다 죽이는 게 스테로이드 작용이에요. T 다 죽이자. 그것이 스테로이드 작용점이잖아요. 일 못하게 만드는 거. 일 못하니까 부종이 가라앉잖아요. 면역세포들 일 안 하니까. 나는 면역 치료를 한 사람 입장에서 그 방법을 권유할 수는 없잖아요. 면역세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은 면역세포를 죽이지 않고 부종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셀레늄을 선택하는 겁니다. 얘기가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래서 셀레늄이 나오고, 심지어는 암도 했고, 비타민 D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당연히 온열이죠. 온열을 우리가 열이 중요해요. 열이 왜 중요하냐면, 면역세포 가려면 열이 있어야 돼요. 근데 킬러 세포도 가려면 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있어야지 된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열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제로라도 열을 넣어주자.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좀 가서 일을 하게끔 하자. 킬러세포들이. 그게 온열 치료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흉선. 뭔가 좀 보충을 해주면, 흉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일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거고. 이 미슬토하고 KLH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요즘에 독감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있잖아요. 근데 이 독감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듣는 게 독감 예방주사마저도 독감 걸리대? 그 이야기 하나 많이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진짜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가 필요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건데, 미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예방주사는 따로 만들었어요. 두 가지가 승인이 됐는데, 한 가지는 방법이 뭐냐면, 용량을 2배로 하는 게 제일 좋다. 다른 사람, 젊은 사람 독감 한방 주사 맞을 때, 그 용량을 2배로 해야지 겨우 듣더라.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단백질만 넣어준다고 예방주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그 생백신처럼 박테리아 넣어주나 바이러스 넣어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들어갔다고 백신이 이제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면역 시스템, 그 항체를 만들어라거나, T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시스템을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보조제라고 해요. 보조제가 있어야만 돼요. 근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도 말씀드린 화이자가 백신을 만들 때 임상을 1000가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일상을 1000가지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영법하고 보조제를 뭘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도대체 보조제를 뭘 써야지 진짜 항체가 만들어지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1000가지를 생각을 해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단백질 그거 만드는 건 내일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백신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 만드는 건 지금 만들려고 그래도 2, 3일 내면 다 만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신을 만드는 건 다른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이에요?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방법이거든요. 항체를 만들어야 되냐. 이종 단백질 넣어주면 그냥 마크로파지가 먹어보고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뭐 살겠어요. 근데 모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들어올 때마다 난리 썩어나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항체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그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보조제예요. 보조제의 미스터 겨우살이 그것도 보조제로 쓰고 있고, 사이머신 알파도 보조제라고 승인이 돼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KLH라는 건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뇌종양은 혈관에 돌연변이가, EGFR이라는 돌연변이가 있어요. EGFR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인데, 그게 돌연변이가 많이 돼 있더라. 한 40% 정도 돌연변이가 돼 있으니까, 어쨌든 성장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것을 좀 막아놓으면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만들어진 게 항체 치료제가 린도페피무트예요. 린도페피무트가 이상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였어요.
삼상을 했어. 삼상을 했는데 이상은 대조군이 없는데 삼상은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작위, 대조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조를 어떻게 했냐면 이 항체 치료제 맞는 사람하고 2차 할 때 뭘 썼냐면 보조제로 KLH를 썼어요. 그래서 보조제만 따로 뺐어요. 보조제만 맞는 사람.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만 맞는 사람. 그렇게 딱 했더니 항체 치료제를 한 사람들의 20.4개월이고 이 보조제만 맞은 사람이 21.1개월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백신보다 중요한 게 보조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백신이 나오냐면 그럼 보조제만 잘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자.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제만 3종으로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자. 그런 보고도 봤거든요. 그래서 보조제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 린도 페평은 아직 우리는 쓰지도 못하지만 KLX를 쓸 수 있잖아요. 효과를 보이잖아요. 이거 경모세포종에 쓰는 거예요. 경모세포종 평균 서바이벌 OS가 얼마인지 아시죠? 다 아실 건데 찾아봐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조가 실제 최첨단 항체 치료제보다도 좋더라.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릴 때 세포 치료제는 이 레포트보다 나 더 좋은 레포트를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차병원에서 했던 레포트인데 재발한 경호세포종 환자 14명 대상으로 했고 2주 간격으로 24회 투여했고 부작용 4, 5등급 없다는 이야기는 입원할 정도의 부작용은 없었고 최대 부작용이 열나는 것. 그 다음에 중앙 OS는 22.5개월이다. 아까 21.5개월이었죠. 그 다음에 5명은 2년 이상 생존하더라. 이게 이런 레포트 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면역세포가 잘 일하게끔 우리가 조치를 계속 한다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할 거다. 이게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1년이나 2년 후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가 봐서는 최소한 3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체질이 개선이 되려면 3년 정도를 노력하면 그래도 한숨은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가면 희망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타민C 진짜 맞으세요. 주사. 특히 여러분들은 맞으셔야 돼요. 근데 다른 암종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비타민C 꼭 맞으세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요즘 줄기세포에 꽂혀서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C예요. 비타민C 처음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습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비타민C는 이론이 어떻든 간에 비타민C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기에 내가 쓴 논문에 비타민C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비타민C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조치료제, 비타민C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중요한 약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 네.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입문체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저 자료에는 항암하고 같이 투여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사람이가 지금 항암제하고 같이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서 최대 약점은 뭐냐면 면역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재공급을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코멘트를 하자면 항암을 하면 약간 부종이 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스테로이드 안 썼으면 좋겠다. 스테로이드 안 쓴 게 면역치료, 세포치료 한 번 한 것만큼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를 적게 쓰고 부종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면역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암 방사선 수술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면역이 활성화되면 똑같은 상처도 뭐 3일 일주일 걸릴 걸 3일에 해결하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후유증이. 그러니까 항암 방사선 할 때 제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작용이 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부작용이란 게 뭐예요? 영어로 뭡니까? 뭐 사이드 이펙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 부작용은 뭐냐면 표적이 벗어난 손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의 손상. 사실은 우리는 암세포만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암세포만 죽었으면 부작용이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부작용이란 것은 내 정상세포를 죽였기 때문에 생기는 게 부작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내 정상세포가 다 죽었는데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것은 이미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부작용이 많은 사람은 예후가 안 좋다. 왜? 당연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내 정상세포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암에 조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슬람하고 뭐 싸우고 있는데 민간인들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차별 폭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을 없는 게 유리한 거고 한 명을 죽이더라도 적을 잘 죽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다. 제가 처음에 강원 했을 때 보통 한 일주일씩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본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이모신 알파 한 3번 정도 맞고 이렇게 그 항암하시면 면역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3일만 고통 당하시면 반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공도 뭐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모르겠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면역세포가 청소를 빨리빨리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인자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성장인자를. 그렇게 상처가 많고 쓰레기가 많으면 성장인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빨리 해놓으면 성장인자가 안 나오면 암세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면역세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살아있어야지 성장인자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재발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막고 있어서 사람들과 끝까지 날아가는 일주일 안에 네. 이제 약효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항암제 때문에 인문셀 세포가 좀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시점으로 보면 그때가 더 필요한 때라고 볼 수도 있죠. 시점으로 보면. 약효가 떨어졌지만, 네. 그때가 더 제일 필요할 때죠. 이제 보통 방광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방광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 면역세포가 없으면 후유증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염증을 더 빨리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그 포인트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어떤 조건들이 더 좋아지면 두세 배 더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항암 후유증이 그만큼 더 없어지고 사실 돈 문제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같이 맞아야 되는 거죠. 이 돈 문제가 끼어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론적으로 보면 그거 뭐 항암 계속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공급을.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꼬마가 지금 몇 살인가요? 네. 하여간 그것에 대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쨌든 소화 종양에 대해서 하여간 저도 계속 관심 갖고 무조건 내가 푸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딸인데 20살인데 작년 이맘때 중간 2차까지 잘 마치고 올해 알처럼 뿌려졌는데 척추까지 지금 뿌려져서 척추 방사선을 지금 30회 머리하고 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바뀌고 있거니와 이런 경우에 인셀이 그 아까 모래알처럼 뿌려진 게 초딩센터의 그 씨앗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인셀이 어떻게 잘 붙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전혀 그걸로만 따지면 당연히 많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지금 카타까지 했는데 수치가 안 나와서 지금 아바스틴을 맞을 수 있게끔 몸을 만드세요. 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바스틴이 그래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바스틴을 맞을 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그 몸 만드는 걸 방법을 더 연구하셔야 돼요. 아바스틴이 잘 듣게끔, 그리고 아바스틴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상당히 필요해요. 이게 아바스틴에 대한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겁니다. 수술을 하고 MRI를 찍었는데 머리 쪽에는 지금 많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새로 생긴 것도 없어졌는데 척추는 이제 한 달 뒤에 찍어보거든요. 예. 아바스틴이 잘 들을 수 있게끔 어떻게든 몸을 만드세요. 아시겠죠? 뭐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계속 아바스틴을 쓸 수 있게끔 내 컨디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죠. 아바스틴이 좋은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바스틴보다 더 좋은 전략은 물론 세포 치료지만 아바스틴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죠. 네. 아스피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염 때문에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만성염증을 많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먹는 게 더 좋을까요? 탈모도 같은 거 먹어야 되나요? 요즘 콕스 인히비터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게 아스피린이 대부분 위장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없는 콕스2 인히비터라는 약을 보통 정형외과 이런 데서 많이 처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먹는 약 정도 가지고는 면역세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면역세포에 좀 영향이 크니까 스테로이드 안 넣는 정도. 사실 스테로이드 강력한 항염제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해결하는 방법이 좋겠다. 지금 먹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으면 안 먹다 이런 게 안 먹는. 스테로이드는 단기간 고용량 딱 먹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지금 뭐 때문에 스테로이드 드시는데요? 예전에 뭐 부정되고 얘기하지 처방받는 거 그냥 끊임없이. 하여간 저는 스테로이드를 전부 셀레늄으로 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 환자분들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셀레늄을 저는 고려하고 싶네요. 네. 선생님, 아까 그 몸을 만든다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면역질 중에 타임머신하고 셀레늄하고 이런 거를 병행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 스테로이드제가 먹는 약에 복용이 처방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를 덜 먹고 견딜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항암 방사선
이제 또 방사선 하고 계시면 지금 골수에서 그 원천이 T세포도 골수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방사선 때문에 당연히 공급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세포 치료 같은 게 더 유용한 방법일 수도 있죠. 원천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골수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에 우선순위로 하면, 가능하면 우선 면역세포 좀 더 보충하고, 그 다음에 또 면역세포 좀 만들 수 있게끔, 똑같은, 거기 이제 골수는 원천인데, 흉선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흉선을 잘 만들게끔 조금 더 시스트 해주고, 이런 거죠. 아직은 젊은 애니까 흉선은 아직은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머신 알파보다 다른 걸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COX2 억제제. COX2 억제제라고, 네, COX2 억제제. 네. 네. 네, 그 통증인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타민 C로 말씀하셨는데 셀레늄하고 그걸 셀레늄하고 동시에 제가 봐서는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를 먹으면은 셀레늄이 더 중요하죠. 근데 비타민 C도 사실 그 주사 안 맞고 약으로 먹으면 또 얼마 안 되니까 약으로 또 고용량으로 드셔도 좋고. 요즘 비타민 C 고용량 드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가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고용량 좀 여건이 안 되면 약으로 드셔도 되고. 네, 더 이상 질문 없는,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래, 그래요. 아.